네, ETF 투자 전략 세워봅니다. 오늘은 신한자산운용의 천기훈 팀장과 함께합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주제는 아주 핫하고도 핫한 금입니다. 마침 국제 금값 지금 사상 최초로 지금 온스당 3,000달러 돌파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아무래도 이게 단기간에 뭐 추세가 그렇게 막 바뀌거나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좀 추세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뭐 금값이 이제 온스당 3,000달러를 이제 돌파를 하면서 말 그대로 이제 금 가격이 금값인 시대가 이제 온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시중은행에서는 뭐 금 계좌에 대한 뭐 가입이 역대 최고를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금괴 같은 경우에는, 금연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풍기 현상이 또 일어나는 또 기이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투자에 있어서 이제 금이라고 하면 이전의 전통적인 뭐 인플레이션 헤지용 또는 뭐 안전자산의 개념을 넘어서 이제는 좀 새로운 가격을 좀 형성하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좀 구조적으로 보면 이제 중앙은행들이 꾸준히 이제 금 매입에 대한 비중을 확대를 하면서, 거기에 또 최근에 미국 관세 이슈라든지 이런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거기에 개인 투자자들의 수요가 이제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하면서 금이 이제 좀 새로운 균형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예. 최근에 뭐 연내 온스당 3,500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도 보고 있고, 네. 뭐 저희도 장기적으로 추세적인 상승은 뭐 지속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뭐 아시겠지만 연초 이후만 보더라도 뭐 13% 이상 또 상승을 했고, 지난 한 해 2024년 한 해만 보더라도 뭐 30% 가까이 조금은 좀 가파르게 상승한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좀 단기 차익보다는 뭐 단기적으로 시장에 좀 변동성은 있을 수 있다,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금값이 27% 올랐는데 올해 네. 벌써 14%가 상승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얼마나 많이 상승할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너무 오른 부분은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미국 이 부채 한도 협상 이슈가 있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 부분도 금값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한 2달 정도 좀 크게 잡음이 부채 한도 협상 관련해서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부채 한도 협상이 금값에는 상승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더라고요. 혹시? 맞습니다. 예. 뭐 부채 한도 협상뿐만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금이라는 자산은 시장이 뭔가 불확실성이 확대가 됐을 때, 주식시장이라든지 이러한 기초적인 자산들의 변동성이 커졌었을 때 전통적인 이제 안전자산으로 많이 곽강을 받았었고요. 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한 2달여간 뭐 예정이 되어 있는 부채 한도 협상도 마찬가지로 시장에 있어서는 약간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는 금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좀 더 네. 긴 시야에서 보자면 어떻습니까? 뭐 미국이 최근에 사실 동맹국들한테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 이유가 실제로는 본인들의 패권이 굉장히 좀 위태로워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걸 방증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길게 보면 금값에 원래 달러와 금은 서로 반비례 관계라고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역의 상관관계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이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금값의 가치가 좀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들도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원래 전통적으로 달러라는 자산, 금이라는 자산은 금리라든지 달러와 이제 역의 상관관계에 있는 자산인데요. 네. 뭐 근데 최근에는 그러한 좀 역의 상관관계가 좀 깨지는 모습을 또 보였습니다. 예를 들면 달러가 이제 강세인 추세에서도 그때도 금 가격도 같이 상승하는 이러한 모습도 보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만약에 지금 뭐 달러 패권주의가 계속 이제 지속이 되면서 그러한 부분에서 원래 전통적인 금과 달러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금이라는 자산은 장기적으로 좀 꾸준히 뭐 각국 중앙정부의 금 매입과 함께 좀 상승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네. 긍정적으로 볼 부분이 있군요. 네. 자, 금 투자 관련해서 방법이 참 다양하게 최근에 소개들이 되고 있는데 금 실물을 뭐 사는 방법, ETF를 사는 방법 다양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각각의 좀 장단점들이 다르겠죠? 맞습니다. 뭐 금 투자라고 하면 이제는 좀 투자의 관점에서는 좀 대중화가 점점 되어가고 있는 자산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만큼 이제 우리가 금 투자라고 하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골드뱅킹이라든지 골드바라든지 또 뭐 KRX 금연물, 또 최근에 또 ETF로도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시고요. 네. 이렇게 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똑같은 금이라는 자산도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골드 뱅킹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금 예금인가요? 금 예금을 금통장을 의미하는 거고요. 네. 보통 이제 골드 뱅킹이라고도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뭐 각각의 항목들이 나와 있지만 이제 각각의 투자 수단들마다 이제 장단점은 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제가 간단하게 뭐 몇 쪽부터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우리가 이제 은행에서 쉽게 가입할 수 있는 골드 뱅킹 같은 경우에는 거래 단위가 이제 0.01g 단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1,000원 단위로 이제 거래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댁 앞에 계시는 은행의 이제 지점에 가시면 바로 가입을 할 수 있는 구조고요.
대신 이제 그만큼 이제 편의성과 이제 접근성이 높은 만큼 이제 보수나 수수료라든지 이런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금융상품들 대비해서는 비용이 좀 높은 구조다. 라는 게 좀 단점으로 볼 수가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골드바 하면 이제 보통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뭐 아예 돌반지와 같은 이제 금 현물을 예. 의미를 하는데, 이러한 부분도 요즘에 뭐 그 금 거래소라든지 금방 가셔서도 실제 금을 많이 구입을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제 이런 현물을 내가 보유하면서 가져갈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지만, 실제 이제 투자 측면에서만 봤을 때는 금 현물이라고 봤을 때는 아무래도 보관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 지금 항목에 보시는 것처럼 수수료라든지 그리고 또 실물 인출 시의 저 부가세 측면이라고 봤을 때는 이런 비용 측면에서 가장 또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고, 그리고 또 중간에 아무래도 유통 구조상 내가 살 때는 좀 더 예. 비싸게 사고 팔 때는 이제 싸게 파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내가 투자 관점에서 딱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좀 비효율적인 수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말씀드릴 게,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최근에 가장 많이 활용하시는 수단 중에 하나인 KRX 금연물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주식처럼 우리가 증시에 상장돼서 이렇게 거래되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증권 계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고, 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투자 수단들 중에서 가장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인 수단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투자자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나중에 내가 뭐 지금 상장되는 금연물을 거래를 하다가 실제로 내가 부가세만 내게 되면 또 실물로도 인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활용폭이나 또는 이제 투자 관점에서 비용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또 효율적인 수단 중에 하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또 ETF를 통해서도 네.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신데요. ETF야 뭐 여러분들이 일반 주식과 같이 증시에서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데, 아무래도 KRX 금연물 대비해서는 비용 측면에서는 조금 더 발생을 할 수 있지만, 근데 금 ETF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요즘에 많이들 활용하고 계시는 ISA나 연금저축, 또 해직연금과 같은 절세 계좌에서 내가 금이라는 자산을 ETF를 통해서 거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금 현물은 그게 안 되나 보죠? 금연물은 사실 연금계좌에서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러한 또 ETF라는 하나의 투자 수단을 통해서 금이라는 자산도 내가 절세 계좌에서 일부분 투자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어서, 각각의 이러한 투자 수단들마다 장단점을 잘 보시고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금이나 ISA에서는 금 ETF가 좀 더 유리한 부분이 있겠군요. 그렇게 맞습니다. 생각해 보면. 네. 자, 지금 간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금 ETF 투자에 대한 언급을 해주셨는데, 유럽과 미국에서도 요즘에 뭐 금 ETF 열풍 불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ETF 상품 안에서도 보면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지금 네. 뭐 각각의 상품들이 어떻게 다른 건지. 네, 일단 우리가 금을 투자할 수 있는 수단도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데, 이게 ETF라는 영역 안에서만 보더라도 똑같은 금이라는 자산을 가지고 상당히 다양한 전략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제가 현재 국내 상장되어 있는 ETF를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뭐 가장 금 투자에 있어서 내가 금의 가격을 오롯이 추정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금의 현물과 선물을 활용해서 금의 가격을 오롯이 추정할 수 있는 ETF가 대표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금의 가격을 2배로 추정하는 레버리지 ETF, 네. 그리고 금의 가격이 떨어졌을 때 내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인버스. 인버스 ETF, 또 국내에 상장되어 있어서 예. 투자자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좀 활용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보면 H가 붙어 있는 게 이제 환해지인가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보통은 골드 선물 같은 경우는 네. 국제 금 가격을 선물을 추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그 원달러 간의 이제 그 환에 대한 변동성을 이제 해지를 함을 통해서 이제 금 가격만 오롯이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현물하고 선물 해지 상품하고 네. 뭐 어떤 게 더 경쟁력이 있습니까? 일단은 금 가격에 있어서는 KRX 금연물 같은 경우는 국내 이제 금 가격을 추정하는 ETF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골드 선물 같은 경우에는 국제 금 선물을 추정하기 때문에 이게 환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구조거든요. 예. 근데 보통은 이제 금을 포함한 원자재 ETF들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이제 원자재 가격을 오롯이 추정하기 위한 전략이 좀 대세이기 때문에 이런 환해지 전략을 통해서 이런 금 가격에만 오롯이 추정할 수 있는 전략으로 운용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저기 월배당 같은 경우는 신한에서 운영하시는 거네요. 솔 네. 액티브 커버드 콜이라는 게 금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이게 기존에 이제 금이라고 하면 많이 이제 워렌 버핏 님도 말씀하셨지만 네. 금이라는 자산 자체가 이자나 배당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금을 투자함에 있어서 좀 금을 투자하지 않으신 분들이 보통 말씀하시는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앞에서도 그러니까 화면에서 보셨지만 이제 기존에는 사실 금을 투자를 하면서 배당을 받는 구조의 ETF나 상품들은 없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좀 월배당 전략을 통해서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을 해서 매월 일정한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품을 이번에 출시를 했다. 나왔어요? 네, 이제 3월에 출시를 했고요. 네, 그런데 이제 기존에 또 ETF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커버드콜 전략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또 인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 중에 하나로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초자산의 금뿐만이 아니라 여러 이제 기초자산을 통해서 기초자산의 가격을 추종하기보다는 이제 그러한 기초자산의 옵션 프리미엄을 활용을 해서 매월 네. 최대한 인컴 수익을 많이 가져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제 골드 커버드콜 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금이라는 자산의 가격을 90% 이상 추정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월 일정한 배당금을 통해서 연 한 4%대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추세적인 상승을 할 거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금의 가격을 오롯이 좀 따라가면서 그리고 금이 보통 가지지 못했던 이자나 배당 수익을 이러한 월배당을 통해서 조금 가져가실 수 있는 이러한 좀 투자자분들이 금을 투자함에 있어서의 선택권 좀 확장하는 상품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을 투자하는데 배당도 준다 이런 거네요. 네네네. 맞습니다. 금 투자 상당히 좀 안정적이라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죠. 네네 맞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앞에서 앵커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KRX 금연물이 있고 국제금 가격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KRX 금연물 가격을 통해서 투자를 많이 하실 텐데 네. 지난달이죠. 2월 중에 보면 우리나라 국내 금 가격이 이제 국제금 가격 대비해서 좀 비싸게 거래가 되는 일명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그러한 프리미엄이 붙는 시기가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중으로 봤을 때는 최대한 20% 이상 국내 금 가격이 국제 금 가격보다 비싸게 거래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월중에 이런 프리미엄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국제 금 가격이 좀 횡보하는 이러한 시점에 좀 국내 금 가격이 10% 이상 조정을 받으면서 이러한 김치 프리미엄에 대한 이해가 없으셨던 그 투자자분들은 국제 금 가격과 굉장히 괴리가 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좀 내가 그 비싸게 들어가서 좀 횡보 시에 좀 손실을 입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앞으로 금 가격의 변동성이 좀 확대될 때는 이러한 프리미엄은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KRX 금연물이라든지 이러한 KRX 금연물을 기초자산으로 활용을 하는 ETF를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러한 이제 프리미엄적인 부분 좀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금 투자에 있어서도 조금은 이제 단기 차익보다는 내 포트폴리오 안에서 일정 부분 좀 안전자산의 개념으로 가져가시면 장기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몇 퍼센트 정도가 됐습니다. 일단 사실 요거는 본인의 투자 성향이나 이제 말씀하시는 분보다 좀 다를 수 있는데 보통 한 10%에서 15%가 보통 스탠다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한자산운용의 천기훈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먼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